컵라면에 물을 붓지 않는 손님. 이거 진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저 지금도 밤에 편의점을 못 갑니다. 특히 새벽에 자동문 열리는 그 소리. 그거 들으면 등에 식은땀이 쫙 나요. 그날 이후로 매운 컵라면도 못 먹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를 휴학하고 알바를 뛰던 중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등록금을 직접 벌어야 됐거든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하면 시급이 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야간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위치가 좀 애매했습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간 자리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이 가끔 내려와서 담배나 안주거리를 사갔고 새벽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캔커피를 사러 들렀거든요. 가게 앞에는 작은 야외 테이블이 2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컵라면이나 도시락 같은 거 사서 거기서 먹고 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였습니다. 야간치고는 진짜 한가한 자리였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면 손님 1명 받으려고 1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휴대폰 게임도 하고 매대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요. 알바 시작한 지 한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는데 자동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손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새벽 손님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졸리고 피곤하니까 인사 받기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슥 봤어요. 남자였습니다. 키는 한 175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고요.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까만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후드를 푹 뒤집어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손님이 라면 코너로 직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빨간색 매운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로 와서 카드를 휙 내밀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바코드를 찍고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드릴까요? 물어봤어요. 손님이 고개도 안 들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안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했어요. 손님이 그 자리에서 컵라면 뚜껑을 반쯤 뜯더라고요. 안에 든 분말 스프 봉지를 꺼내서 뜯고 라면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건더기 봉지도 뜯어서 부었어요. 여기까진 평범했죠. 근데 그 다음에 정수기 쪽으로 안 가고 그냥 컵라면을 손에 든 채로 자동문 쪽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물을 안 부었어요. 분명히 스프랑 건더기는 다 부었는데 물은 안 받고 그냥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물 받을 거였으면 정수기에서 받지 굳이 들고 나가서 어디서 부어 먹으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또 뭐 세상엔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로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매장 정리하려고 자동문 쪽으로 가는데 유리 너머로 가게 앞 테이블이 보였어요. 거기에 그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만 안 부은 그 컵라면이요. 손님은 없었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손님이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컵라면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화장실 갔나 싶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자리 잡아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매장 화장실은 안에 있고 가게 앞에는 누구도 안 보였습니다. 전 일단 그냥 들어와서 카운터에 앉았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가서 봤는데 컵라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을 붓지 않은 컵라면 그대로요. 그래서 일단 그냥 두고 들어왔습니다. 한 새벽 6시 반쯤 매장 정리하면서 가게 앞 테이블을 치우려고 했는데 컵라면이 없었어요. 쓰레기통에도 없었고요. 테이블 위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언제 치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손님이 늦게 와서 가져간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같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매운 컵라면을 집고 같은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스프랑 건더기를 넣고 물을 안 부은 채로 들고 나가서 가게 앞 테이블에 두고 가요. 손님은 없었는데 컵라면만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졌어요. 이게 한 번이면 모를까 매일 반복되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손님이 오는 시간이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올 때쯤 되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뭔가 공기가 가라앉는 느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이제 오겠다 싶을 때 자동문이 열렸어요. 그게 매번 거의 비슷한 시간대였습니다. 그게 엄청 신기했어요. 며칠을 더 봤는데 진짜 똑같았어요. 검정 후드티에 청바지, 까만 운동화, 후드를 푹 뒤집어 쓴 자세까지 똑같았어요. 처음엔 같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똑같은 옷이었어요. 후드티 오른쪽 소매 끝에 작게 뜯어진 자국이 있었거든요.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요. 청바지 무릎 부분에 다른 흔적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받고 결제할 때도 카드만 내밀고 영수증을 물어봐도 손짓으로 거절하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드도 매번 같은 카드였어요. 검은색 체크카드였는데 카드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매번 가게 앞 테이블에 컵라면을 두고 가는 것도 똑같았어요. 스프랑 건더기는 넣어져 있는데 물은 안 부어진 그 컵라면이 매일 새벽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벽 6시쯤 정리하러 가면 컵라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요. 저는 점점 그 시간이 무서워졌어요. 가게 앞 유리문으로 그 테이블 쪽이 보이는데 컵라면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진짜 으스스했거든요.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전 점장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점장님은 낮에만 잠깐씩 들러주셨는데 저녁에 인수인계 할 때 가끔 마주쳤거든요. 점장님, 혹시 새벽에 매일 오는 손님 있는 거 아세요? 점장님이 저를 쓱 봤어요. 어떤 손님? 검은 후드티 입은 남자 손님이요. 매일 새벽에 와서 컵라면 하나 사서 스프만 넣고 물도 안 붓고 가게 앞에 놓고 가는 분이요. 점장님이 잠깐 말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하려다가 멈춘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하고 짧게 한마디 하고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동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손님이 컵라면을 골라서 카운터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카운터 옆에 있는 CC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옆에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매장한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봐요. 뭐 굳이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우연히 시선이 거기로 갔어요. 화면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면 코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분명 그 손님이라면 라면 코너 앞에 서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CCTV 화면에는 라면 코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CCTV 화면에는 매장 안 통로, 매대, 냉장고 다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저만 있었어요. 카운터에 서 있는 저만요. 전 고개를 돌려서 라면 코너를 다시 봤습니다. 손님이 거기 서 있었어요. 검은 후드티, 청바지, 까만 운동화. 평소처럼 컵라면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CCTV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 라면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토할 것 같았어요. 손님이 저쪽에서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CCTV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앞으로 그 손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도 안 났어요.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한 번도 발소리가 안 났다는 걸요. 매일 자동문은 열리는데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발소리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발이 부드러운 운동화라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카운터 앞에 섰어요. 평소처럼 컵라면을 카운터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바코드 리더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겨우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검은색 체크카드.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그 카드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승인음이 울렸어요. 저는 그 카드를 다시 손님한테 돌려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님이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든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후드 아래에 있는 손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얼굴이 없었어요. 코가 있어야 할 자리, 입이 있어야 할 자리,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부도 회색에 가까운 푸르스름한 색이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차가운 곳에 누워있던 사람 같은 그런 이상한 색이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근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손님은 얼굴이 없는 그 얼굴을 잠깐 들어서 저를 보더니 다시 후드를 푹 눌러쓰고는 카드를 받아갔어요. 그러고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서 컵라면 뚜껑을 뜯고 분말 스프랑 건더기 스프를 부었습니다. 물은 안 부었어요. 그 컵라면을 손에 들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안 났어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서 카운터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앞 유리문 너머로 그 테이블 쪽을 봤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은 없었어요. 분명히 방금 자당문 쪽으로 나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5시쯤이었나? 아무튼 일찍 전화했습니다. 점장님이 잠 깬 목소리로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말했습니다. 매일 오던 그 손님 이야기, CCTV에 잡히지 않은 이야기, 얼굴이 없었던 이야기. 점장님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작년에 우리 가게 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점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네가 며칠 전에 그 손님 얘기했을 때부터 알았어. 그동안 알바생들이 자꾸 그 시간만 되면 무서운 일이 있다고 며칠 만에 그만뒀거든. 근데 너는 한 달 넘게 잘 버텨주니까 무서운 일은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 점장님 말로는 그 손님은 작년 이맘때쯤 우리 가게 갓 단골이었대요. 매일 새벽에 와서 매운 컵라면 하나 사서 스프에 넣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을 먹던 손님이었다고요. 야간 근무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항상 들렀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먹기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게 앞 테이블에서 후딱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대요. 근데 작년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 도로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까지 덮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사람이 사 먹던 컵라면이 놓여 있었대요. 물도 부어진 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요. 저는 그날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점장님이 미안하다면서 한 달치 월급을 다 챙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가게에 와서 컵라면 사서 가게 앞 테이블에서 먹던 그 일상을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은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미 한 번 받았던 그 물은 결국 다 식어버린 채로 도로에 쏟아졌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야간 알바는 절대 안 합니다. 새벽에 편의점 자동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등이 서늘해져요. 네, 여기까지 컵라면에 물을 붓지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정말 생전에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걸까요? 자, 이번 사연은요. 새벽 2시 17분에 오는 전화.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 집 베란다 쪽을 떠올리면 손끝이 차가워지는데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읽으시는 분들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 전화를 받지 마세요. 저는 그때 막 회사를 옮긴 직후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람한테 크게 데이고 나와서 새 직장 근처로 자취방을 옮기기로 마음먹은 참이었어요. 예산이 빠듯해서 부동산을 한 10군데는 돌았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비싸거나 좁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른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조금 머뭇거리면서
한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평수 시세보다 보증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싸고 월세도 거의 반값이었어요. 지하도 아니고 반지하도 아니고 7층 남향이었습니다. 전 너무 좋아서 바로 보러 가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전 세입자분이 좀 안 좋게 나가가지고요. 꽤 됐어요. 그 뒤로 한참 공실이었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월세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집은 깔끔했습니다. 도배도 새로 했고 장판도 새로 깔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막 끝나 있었습니다. 다만 베란다 샤시만 좀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 문이 살짝 뻑뻑했지만 그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들어간 게 그해 6월 초였습니다. 이사 첫날 밤 짐을 다 정리하지도 못한 채로 매트리스 위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에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부르르 울리는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도 없고 그냥 0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저는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잘못 걸었나 보다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날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 17분, 같은 번호. 전 이번엔 좀 짜증이 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금 몇 시인데 자꾸 전화하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미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한 10초쯤 이어졌을까요?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차단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새벽 2시 17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더니 또 모르는 번호. 근데 끝자리가 어제 차단한 번호랑 달랐어요. 뒤에 4자리 중에 2자리는 같고 2자리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차단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새벽 2시 17분 새로운 번호. 뒷자리 2자리만 같은 번호로 바뀌어 가면서요. 여기까지 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장난 전화 치고는 너무 정확했거든요. 알람을 맞춰놓고 거는 것도 아닌 게 가끔 제가 잠을 안 자고 깨어있을 때도 정확히 그 시간에 왔습니다. 오차가 1분도 안 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마음을 먹고 받았습니다. 이번엔 받자마자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또 조용했습니다. 그 숨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숨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친 사람의 숨소리 같았어요. 길게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울고 난 다음에 진정하려고 호흡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화내려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20살 후반에서 30 초반쯤 됐을까? 그 정도로 들렸습니다. 목이 잠긴 듯한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거기 베란다 좀 봐줄래요? 저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 너무 평범했어요. 협박하거나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란다 쪽을 봤어요. 거실에서 베란다 미닫이 문이 살짝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베란다는 어두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베란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보여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베란다 문을 열어볼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안 열어보자니 자꾸 그쪽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실 불을 다 켜놓고 매트리스 끌어다가 안방 가장 안쪽 벽에 붙여놓고 그쪽을 등지고 누웠어요. 그래도 자꾸 뒤통수에 누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 짐작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전 세입자분 어떻게 안 좋게 나가신 거예요? 언제쯤이에요? 사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해줬습니다. 전 세입자는 20대 후반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혼자 살았고 직장도 다녔고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살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해서 회사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베란다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베란다에서 발견됐다는 게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베란다에 그냥 있었다는 건지. 사장님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베란다 샤시 안쪽에서 돌아가신 채로요. 벌써 한 1, 2년 가까이 됐어요. 그 일 있고 나서 한참 동안은 집주인이 새를 안 놓더라고요. 가족들도 짐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고 그 뒤로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며칠 안 있고는 그냥 나가는 일이 몇 번 반복돼서 결국 작년 봄에 싹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누군가 들어갔다가 며칠을 못 버티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분 핸드폰이 아직도 안 나왔대요. 가족들이 한참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사장님은 거기까지 말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전 어제 받은 전화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말해도 어차피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얘기를 입 밖에 내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란다 미닫이 문을 아예 안 열었어요.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어서 빨래를 해야 했는데 그것도 아침 출근하기 전에 후다닥 돌리고 저녁에 그쪽엔 가지도 않았습니다. 빨래를 넣는 건 안방에다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신기하게도 전화가 안 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오던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전 안심했습니다. 내가 베란다를 안 보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그쪽도 포기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놓친 게 있었어요. 전화는 안 왔지만 다른 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베란다 쪽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베란다 문에 커튼을 쳐놨습니다. 암막 커튼이요. 그래서 거실에서 베란다가 안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런데도 그 커튼 너머에서 누가 저를 빤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주, 점점 진하게 느꼈습니다. 샤워하고 나올 때, 밥을 먹을 때, TV를 볼 때, 가끔은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지기도 했어요. 뭔가 저를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이 너무 또렷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마감이 급해서 야근을 집에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손톱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전 처음엔 비가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유리 두드리는 소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빗방울은 불규칙한데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거든요. 같은 간격으로, 같은 세기로. 전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베란다 쪽을 봤습니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커튼 아래쪽, 바닥에서 한 뼘쯤 되는 자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가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대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더니 새벽 2시 17분. 모르는 번호. 저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엎어놓고 노트북도 덮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불 속에서도 계속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번 끊겼다가 다시 울리고 또 끊겼다가 또 울리고 그게 5번쯤 반복됐을 때 저는 결국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번호는 매번 바뀌었던 뒷자리만 다른 그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어요. 왜 안 봐줘요? 저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한 3시쯤이었을 거예요. 택시를 부르고 옷가지 몇 개랑 노트북만 챙겨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친구한테는 그냥 집에 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자겠다고 둘러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하면 친구가 안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은 평화로웠어요. 전화도 안 오고 시선도 안 느껴지고 저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계속 신세 지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이 집에 묶여 있잖아요. 저는 결국 부동산에 다시 갔습니다. 집을 빼겠다고요.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새 세입자 빨리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빼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짐을 빼러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대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햇빛이 거실에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놨어요. 밤에는 무서웠지만 낮에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기 전에 제가 직접 옮길 수 있는 작은 짐들부터 옮기기로 했습니다. 옷이랑 책이랑 그릇 같은 거요. 박스를 거실에 펴놓고 짐을 싸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베란다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네. 그 여자가 베란다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난 알지도 못한 채로 여기서 2달을 살았네. 저는 그게 뭔가 미안했어요. 이상한 마음이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 싸는 걸 멈추고 베란다 쪽으로 갔어요. 암막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베란다 안쪽까지 환하게 들어왔어요. 세탁기가 있고 그 옆에 빨래거리가 있고 샤시 창문 쪽에 작은 화분 받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제가 치우지 않았습니다. 화분은 없었고 받침대만 있었어요. 전 베란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햇빛이 잘 드는데 거기만 약간 서늘했어요. 뭔가 기온이 다른 건 아닌데 그냥 공기의 결이 좀 다른 느낌? 전 베란다 샤시 안쪽에 있는 구석을 봤어요. 세탁기 뒤편이었습니다. 세탁기랑 벽 사이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그 여자가 발견됐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직감했는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시선이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자리로 다가갔어요. 세탁기 뒤를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때 발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먼지 뭉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끝으로 툭 건드려 보니까 단단했습니다. 전 허리를 더 숙여서 그걸 집어 들었어요. 작은 직사각형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아서 색깔도 잘 안 보였어요. 뭔가 표면에 끈적한 게 붙어 있어서 먼지가 그 위에 또 한 겹 앉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손가락으로 쓱쓱 닦았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검은색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고 화면은 깨져 있었어요. 깨진 액정 사이로 먼지가 박혀 있어서 화면이 거의 회색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분 휴대폰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가족들이 한참을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세탁기 뒤편 구석, 사람 손이 안 닿는 그 자리에서 2년 가까이 그 휴대폰이 있었던 겁니다. 세입자가 죽고 짐이 빠지고 도배랑 장판이 새로 깔리고 세탁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 그 휴대폰은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다시 봤어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당연히 안 켜졌어요. 배터리는 진작에 다 닳았을 거고 2년이나 방치된 휴대폰이 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박스에 따로 담아뒀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져다 드리려고요. 가족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친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새벽쯤 됐을까? 가방 안쪽에서 진동이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휴대폰인 줄 알았어요. 머리맡에 더듬어서 휴대폰을 봤는데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진동은 가방에서 나고 있었어요. 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안쪽 주머니를 꺼냈어요. 핸드폰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 켜질 수 없는 그 핸드폰이 깨진 화면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그걸 한참 동안이나 못 잡았어요. 화면에는 알림이 한 줄 떠 있었습니다. 먼지에 가려서 흐릿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부재중 알림이었습니다. 수신 시간은 새벽 2시 17분. 날짜는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받지 않은 그 전화의 그 시간. 발신자 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한 번도 그 번호로 전화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번호한테서 저한테 걸려왔죠. 근데 이 휴대폰에서는 저한테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림 옆에는 작게 숫자가 떠 있었어요. 부재중이 한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2시 17분. 그동안 제가 받지 않았던 또는 받았던 그 모든 통화가 이 휴대폰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은 잠깐 그렇게 떠 있다가 다시 까매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았어요. 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화를 건 건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휴대폰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에 갇힌 채로 자기를 발견해달라고, 주인의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누군가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란다 좀 봐줄래요? 아직 안 보여요? 왜 안 봐줘요?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흔적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가 며칠을 못 버티고 나간 그 사람들도 같은 전화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처럼 끝까지 핸드폰을 찾아준 사람은 없었던 거고요. 저는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찾았다고요. 사장님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가족들 연락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그 여자분의 어머니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휴대폰이 매일 새벽 2시 17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건 그분이 들어선 안 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짐을 빼고 보증금도 다 받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첫날부터 새벽 2시 17분에 깨는 버릇이 한동안 있었어요.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은 멀쩡히 잘 잡니다. 하지만 가끔 그 일이 떠올라요.
매일 새벽 2시 17분에 제 휴대폰으로 걸려오던 그 전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마지막 순간을 알아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누가 좀 와서 봐주기를.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와 사는 사람한테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벽에 우연히 잠을 깨서 시계를 봤을 때 2시 17분이면 잠깐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한참 동안 쳐다봐요. 울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네, 여기까지 새벽 2시 17분에 오는 전화였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귀신이 항상 무섭거나 위협적이거나 이런 존재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존재로 나오니까 마음이 조금 뭉클하네요. 이번에는 폐정신병원에서 데려온 그것. 안녕하세요. 도저히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3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천장부터 봐요. 글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고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졸업 전에 뭔가 임팩트 있는 작업을 하나 남기자는 얘기가 나왔고 후배 한 명이 폐건물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배가 평소 흉가 영상 같은 걸 즐겨보던 애였는데 이미 장소까지 알아온 상태였어요. 산 중턱에 있는 폐정신병원이라고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운영을 하다가 환자 한 명이 실종된 사건 이후로 흉흉한 사건이 돌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후배 말로는 사진 찍기에는 분위기가 정말 끝내준다고 한번 가보면 진짜 작품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 4명이 가게 됐어요. 저, 동기 형, 후배, 그리고 후배의 친구. 그날따라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산길이 질척했고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 분위기를 잡고 사진을 찍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한 20분쯤 걸어 올라가니까 진짜로 건물이 나왔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데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 입구 철문은 누가 떼어갔는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서니까 다 같이 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떠들던 애들이었는데 후배 친구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형, 빨리 와요. 안에 분위기 미쳤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도 들어갔어요. 1층은 그냥 평범한 폐건물이었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 깨진 의자, 벽에 낙서. 다들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저도 셔터를 누르면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제는 3층이었습니다. 3층은 정신병동이 있던 자리라고 후배가 그랬어요. 복도 양쪽으로 격리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어떤 방은 잠겨 있고 어떤 방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열린 방 안을 들여다보면 침대 프레임에 가죽끈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복도 끝에 가장 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만 유독 다른 방들보다 2배쯤 크고 천장이 높았어요. 천장에는 형광등을 달았던 자리에 쇠 후크가 박혀 있었는데 그 후크 중 하나에 뭐가 묶여있던 흔적처럼 노끈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여기서 옛날에 누가 거꾸로 매달린 채 발견됐대요. 신원도 못 밝혔다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냥 흔한 흉가의 괴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사진 구도가 좋다 싶어서 그 천장이랑 노끈을 한참 찍었습니다.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여러 각도로요. 근데 그러다가 한 컷에서 이상한 게 찍혔습니다. LCD로 확인을 하는데 천장 후큐 옆에 까만 덩어리 같은 게 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그냥 그림자 같기도 하고 다른 컷에는 없었는데 그 한 컷에만요. 야, 이거 봐봐. 동기 형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형이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 가자. 형은 평소에도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로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후배 친구가 갑자기 멈췄어요. 형,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다들 가만히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근데 그 친구만 자꾸 위쪽을 쳐다보더라고요. 3층 쪽을요. 차까지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밤은 별일 없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들 그날 일은 거의 잊었습니다. 저도 사진들 정리하면서 그 까만 덩어리 찍힌 컷은 그냥 노이즈겠거니 하고 지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잠이 잘 안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잠들었는데 새벽 3시쯤 되면 꼭 깼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히 거의 분단위 같은 시간에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전에 꼭 천장을 보게 됐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또 자다가 깼고 천장을 봤어요. 근데 천장 한가운데에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길고 까만 머리카락이 천장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었어요. 딱 한 줌 정도가요. 전 진짜로 숨을 못 쉬었어요. 눈을 못 감겠는데 그렇다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없어졌어요. 다음날 동기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나 좀 이상해. 얘기를 들은 형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형도 비슷한 시간에 깬다고 했어요. 근데 형은 더 심했습니다. 형 방에는 새벽마다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대요.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작고 또렷한 소리가. 한 방울씩 천천히. 일어나서 보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후배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후배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자기 친구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폐병원에 갔다 온 다음부터 말수가 줄었고 밥을 거의 안 먹는다고요. 체중이 2주 만에 8kg가 빠졌다고 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걸 직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소에 다니던 절이 있어요. 거기 스님이 용한 무당한 분을 소개해 주셨고 저와 동기 형이 같이 갔어요. 후배네 둘은 알아서 알아본다고 해서 따로 갔고요. 소개받은 무당은 아주머니였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한참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따라왔네? 그러고는 부채를 피고 방울을 흔드셨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갑자기 동작을 멈추시더니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셨어요.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부채와 방울을 내려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한데 나가줘. 우리 집에서 나가줘. 돈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냥 빨리 나가달라고만 했어요. 나오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내가 못해. 다른 데 알아봐. 그 길로 동기 형이랑 둘이 한참 차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당이 손을 못 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서야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밤은 거실에 불을 다 켜놓고 잤어요. 저는 또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이번엔 천장에 머리카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보였어요. 까맣고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가 천장에서 살짝 빠져나와 있었어요. 나를 부르는 것처럼 한번 까딱 했어요. 제가 손가락을 본 그날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고 횡설수설했다고요. 그때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이거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릴 데려가려고 따라온 거구나. 두 번째 무당은 아빠 친구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경력이 30년이라고 했고 이쪽에서는 꽤 알아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동기 형이랑 둘이 들어갔는데 무당분도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매달린 거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폐병원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굿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북소리도 크고 칼도 무섭게 휘두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매서웠어요. 중간에 저한테 입에 부적을 물게 하시고는 한참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분이 뒤로 휘청 넘어지셨어요. 입에서는 피가 한 줄기 흘렀습니다. 조수같이 옆에 계시던 분이 놀라서 부축을 했고 그분은 한참을 헐떡이셨어요. 진정이 좀 되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내 손에서 안 돼. 이거 그냥 귀신이 아니야. 저는 거의 울먹이면서 물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종이에 한 장 뭘 적으셨어요. 주소였습니다. 산 깊은 곳에 사시는 분 한 분을 알려주시면서 그분께 가보라고 하셨어요. 자기 스승격 되시는 분인데 거의 손 놓고 사시는 분이라 받아주실지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안 되면 정말 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러셨습니다. 그분 만나기 전까지 절대 천장을 보지 마. 새벽 3시에 깨도 절대 보지 마. 집에 가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봐도 느껴졌어요. 위에 뭐가 있다는 게. 알려주신 주소로 가는데 차로 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길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 동기 형이랑 같이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작은 한옥집 한 채가 있었어요. 무당집 같진 않고 그냥 시골 할아버지 댁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당에 평상 하나, 감나무 한 그루. 문을 두드리니까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요. 들어가니까 방에서 그냥 차를 한 잔 주셨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한 5분쯤 보셨을 거예요. 그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그거 데리고 다닌 지 얼마나 됐나?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폐병원 얘기, 천장에서 본 거, 두 무당 이야기까지요. 다 들으시고는 한참을 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의 원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니.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 폐병원 자리가 원래 산을 깎아서 지은 자리인데 그 산이 옛날부터 좋지 않은 자리였다고 했어요. 거기 깃들어 있던 무언가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동안 점점 모양을 갖춘 거라고요. 그게 거꾸로 매달린 모습으로 형태를 잡은 건 마지막에 거기서 죽은 사람의 흔적을 흉내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당들이 못 떼어낸 거였어요. 사람 귀신을 떼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가. 저는 가져온 짐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냥 자라고 하셨어요. 그 방에서요. 밤 10시쯤에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이랑 작은 그릇을 들고요. 저를 방 한가운데 눕히시고 종이를 천장에 붙이셨어요. 그릇에 든 물을 입에 머금더니 천장의 종이에 뿜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맡에 앉으셔서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전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눈 떠. 끝까지 떠.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입김이 보일 정도로요. 그리고는 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장에 붙어있던 그 종이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그러졌어요. 종이 뒤편에서 뭔가가 종이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손에 칼이 아니라 그냥 길쭉한 막대 같은 걸 들고 계셨고 한 손에는 작은 방울을 들고 계셨어요. 그 작은 방울을 흔드시면서 뭔가를 외기 시작하셨는데 평소에 듣던 굿소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낮고 훨씬 단단한 소리였어요. 그러자 천장의 종이가 갑자기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종이 안쪽에서 까만 게 배어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그 검은 게 종이 바깥으로 새어 나와서 천장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액체처럼 흘러서 제 머리 위 천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모였을 때 천천히 형태를 잡았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모양으로요. 머리카락이 천장에서 아래로 늘어졌고 그게 점점 길어졌어요. 제 얼굴 바로 위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려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막대로 그 머리카락을 정확히 잘랐습니다. 잘린 부분에서 까만 게 사방으로 튀었고 천장에서는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비명이 아니었어요.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외우시면서
막대로 천장을 그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에 그 까만 형태가 종이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마치 타들어가듯 까맣게 변하더니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떨어진 종이를 그릇에 담으시고는 그 위에 다시 물을 부으셨어요. 그릇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김이 났어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벽이 다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새벽에 깨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 그릇을 주시면서 집에 가서 마당 깊숙한 곳에 묻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폐병원이 있던 산 쪽으로는 평생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례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가시고는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집에 와서 그릇을 마당 한 구석에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새벽에 깨지 않아요. 천장에서 머리카락도 손가락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동기 형도 같이 데리고 가서 비슷한 일을 했고 형도 괜찮아졌습니다. 후배 친구는 한 달쯤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후배 말로는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자기 번호도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그 폐병원이요. 작년에 후배가 그러는데 결국 철거됐다고 해요. 근데 철거하던 인부 한 명이 3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떨어지기 직전에 천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라요. 이거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 그 산에 깃들어 있던 게 진짜로 사라진 걸까요? 그게 단지 모양만 바꿔서 다른 자리를 찾아간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찍었던 사진 한 장, 까만 덩어리가 같이 찍혔던 그 한 컷이요. 저는 분명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본 적 없는 까만 사진이 한 장씩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삭제를 누르면 사라지는데 며칠 뒤에 또 그게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장이 있었어요. 와, 여기까지 폐정신병원에서 데려온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정신병원이라는 요소도 무섭고 버려졌다는 요소도 무서워서 그 안에서는 어떤 요소가 나와도 좀 무서운 것 같긴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연 맞춰볼 거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썰 제보는 네이버 카페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